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결정하게 된 배경과 이 군사적 효용성 그리고 앞으로의 사드 배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이 대내외적인 파장은 또 어떻게 미치게 될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김 의원님. 오늘 이제 사드 배치 발표를 했는데 이 류재순 국방부 정책실장 그리고 토머스 벤달 주한미 8군 사령관이 이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제 공동 실무단의 양측 수석 대표죠. 예. 그러니까 한미 군사 동맹 차원에서 이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결정하게 됐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여기에 담긴 의미를 좀 해석하자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그 사드 한반도 배치와 관련돼서 뭐 부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국내에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또한 그 해당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과거 이제 평택 미군 기지를 좀 예를 들 수 있겠는데요. 그때도 사실 극심한 그런 혼란을 겪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방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제 공개적으로 해서 그러한 혼란을 좀 최소화시키고 또한 선정 과정에 있어서 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오늘 발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런데 한민구 국방장관도 이 지난달 말이었죠. 국회 답변에서 이 사드 배치는 연말까지 결정이 안 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답변도 했었는데 좀 서둘러서 이 한미 양국 이제 당국이 군 공동 실무진이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그 오늘 나왔지만은 중국이나 러시아의 그런 우려 그리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 양국이 좀 심각하게 이를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네. 그에 따라서 조기에 이런 사드 미사일 방어 체계를 한반도에 배치해야 된다는 것으로 아무래도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빨리 이 사드 문제를 아무래도 언급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라고 하려니 이 사드 체계에 대해서 여러 번 이제 보도가 되기도 했지만 사실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이게 이제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사드 그 뜻은 사실 이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레이더를 중심으로 반경 200km 정도 이제 커버를 하고요. 또 고도는 최소 40에서 150까지 날아오는 적의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미 양국이 패트리어트밖에 없기 때문에 고도 30km 이하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한 번 정도만 요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 사드 체계가 만약에 한반도에 배치가 된다면은 150에서 40 사이에서 두 번 정도 요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패트리어트와 사드가 결합이 돼서 그야말로 다층 방어 체계가 구성이 됩니다. 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1000여 발의 그런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미사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가운데 무수단 단거리 미사일, 뭐 대포동, 뭐 노동 미사일. 이 가운데 이제 핵심적으로 그 150에서 40km 고도에서 떨어지는 미사일을 요격을 가능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이제 뭐 방금 말씀하신 스커드라든가 노동, 이제 무수단 같은 미사일들이 있는데요. 이런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늘어남으로써 어떻게 보면 한반도 내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가 갖춰지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난달 6월 말경인가요? 이 무수단 미사일을 또 시험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예, 북한이. 그래서 그 핵탄도 탑재 능력을 뭐 사실상 뭐 성공했다, 아니다,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지금 한미 양국 당국이 군 당국이 이렇게 사드 배치를 결정하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의 핵 탑재 능력이 그만큼 이제 개발이 됐다. 이걸 좀 인정한 셈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하신 이제 무수단 미사일뿐만 아니라 뭐 SLBM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그런 탄도 미사일, 그다음에 또 탄도 미사일 기술이 갈수록 발전돼 가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특히 과거 같은 경우에는 연료 주입이 필요한 그런 액체 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탄도 미사일을 개발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러한 것이 필요 없는 고체 추진으로 작용되는 탄도미사일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어느 때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후보지 사드가 이제 배치될 후보지에 대해서는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군사적인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또 주변국들의 어떤 반응, 어떤 이 파장도 적게 하기 위해서 최적의 이제 후보지가 선정이 돼야 될 텐데 앞으로 이제 배치되는 절차 어떻게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요즘은 이제 이런 IT 기술이 발전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부지 지역을 가지 않고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사실상 어느 곳이 최적 지역인가라는 것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이제 이 발표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해당 지역에 조사가 들어가서 네. 아무래도 사드 배치에 가장 적합한 지역을 찾아낼 것 같은데요. 네. 군사적인 환경만 고려한다라면은 몇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사드를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이런 장사정포 사거리 밖에 위치해야 되고요. 네. 그 밖에 이제 다층 방어 체계, 즉 이제 패트리어트와 같이 작전하기 위해서는 배치 인근 지역에 패트리어트 포대가 있어야 됩니다. 또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언급이 자주 되고 있는 전자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또한 이제 또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산이 많기 때문에 레이더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산악 지형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아무래도 최적화된 장소를 사드를 배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앞으로 또 이제 배치되는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논란, 또 후보지 선정을 놓고도 어떻게 이제 결정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